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니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생각이 드네요.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계바늘이 날개가 달린 건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거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저도 60대에 들어서다 보니 이것저것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어제 일도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답니다. 늘 과묵하시고 제게 다정한 말이라고는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물려주신 열쇠 때문인데요. 친자식들 다 제쳐두고 제게 열쇠 꾸러미를 준 아버지의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사생아였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날도 모르고 아주 추운 1월 늦은 새벽쯤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원장 수녀님이 알려주셨죠. 이름도 태어난 날도 모르는 전 원장 수녀님이 옥빛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라고 옥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제가 있던 고아원은 수녀님들의 사랑 아래 저처럼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살았는데 아무리 수녀님들이 사랑을 주셔도 저와 아이들은 항상 사랑에 굶주려 있었죠. 대부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수녀님들이 좋은 양부모님을 찾아주시거나 정말 기적적으로 친부모가 아이를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은 거의 없었죠. 친부모 혹은 양부모가 아이들을 데려갈 때 남아있는 아이들은 창밖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었죠. 특히 양부모님을 만난 아이들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옷도 입고 큰 집에서 산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아이들은 양부모님들이 입양하고 싶다고 저희 고아원을 찾아오면 아이들은 하지 않던 세수도 더 깨끗이 하고 이도 열심히 닦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님들이 저희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눈에 띄려고 인사도 잘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죠. 하지만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는 날엔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며 밤에 이불을 덮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왠지 세상에서 나만 혼자가 된 느낌이랄까. 그런 날은 너무너무 슬펐죠. 그럴 때마다 수녀님들은 옥자를 사랑하실 부모님이 꼭 옥자를 데리러 오실 거라고 희망을 주셨고 초등학교 가기 전엔 그분들을 꼭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죠. 제발 좋은 부모님이 나타나 절 데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전 그런 믿음 하나로 한 해 한 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제게도 양부모님이 생기게 됐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양부모님은 까만색 좋은 차에서 내리는데 양어머니는 정말로 동화책 속에서나 나오는 왕비님처럼 너무나 아름다웠고 양아버지는 키가 엄청 컸는데 얼굴이 하얗고 큰 눈을 가진 분이었죠. 전 양부모님을 보자마자 이분들의 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양아버지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죠. 그렇게 넓은 가슴을 가진 어른의 품에 안긴 적도 처음이고 그렇게 따뜻한 온기를 느낀 적도 처음이었죠. 수녀님, 얘 뭐예요? 아이고, 우리 옥자가 장 회장님을 보더니 너무 반가웠구나, 그렇지? 수녀님, 저 이분들 따라하면 안 돼요? 네, 수녀님. 수녀님, 얘 좀 떼어놓고 따로 이야기하시죠. 여보, 얼른 들어가요. 네 이름이 옥자냐?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 네, 옥자예요. 그런데 성은 모르고 제 이름은 누가 지어준 줄은 몰라요. 절 낳아주신 엄마가 그냥 절 여기에 버리고 갔거든요. 여보, 우리는 쟤를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얼른 들어갑시다. 전 양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느낌이었죠. 너는 우리가 데려갈 아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한지, 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됐죠. 전 원장실로 가는 수녀님 뒤를 몰래 쫓아가 두 분과 수녀님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들었습니다.
걔가 너무 예쁘던데. 우리 회장님이 그때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한 발 늦었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예쁘고 착하답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회장님이랑 제가 딸을 너무 원하는데 제가 둘째 아들을 낳고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딸 하나 낳아보려고 안 해본 짓이 없는데 삼신 할머니가 도와주질 않아요. 저희가 여기 찾아온 거 누구보다 수녀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외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희랑 닮은 구석이 있어야 데려가죠. 그때 그 애가 딱이었는데. 아까 그 옥자라는 애는 몇 살입니까? 7살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모난 데가 없는 아이랍니다. 저는 옥자를 꼭 데려가 주실 좋은 부모님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옥자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까 걔 생긴 거 못 봤어요? 완전히 호떡같이 생겼더구만. 딱 봐도 정이 안 가요. 키우는 엄마가 정이 가야지. 걔는 아니에요. 난 그 애가 마음에 들어. 그냥 옥자 데리고 가. 여보, 난 싫다고요. 우리 선우, 선준이랑 격이 안 맞아요. 내가 딸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죠? 그거 알면서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 긴 말하기 싫어. 사람 보는 눈은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나은 거 모르나? 아무 말하지 말고 옥자 데리고 가. 다른 애들은 양부모님 두 분 다 너무 행복해하면서 손을 잡고 나가던데 전 첫 만남부터 양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양아버지 손만 잡고 무거운 마음으로 고아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신경 쓸 거 없다. 다 시간이 가면 해결될 일이다. 네가 하는 만큼 사랑받는 거다. 난 이제 널 내 친딸로 생각할 거고 집에 있는 네 오빠들하고 절대 차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내 말 잘 새겨 듣고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 되면 된다. 알겠냐? 양어머니가 절 밉다 해도 양아버지가 아주 단호한 말투로 오늘부터 넌 우리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 한결 마음이 나아졌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믿음을 줬고 그날부터 이 가족의 일원으로 저도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양아버진 지역에서 알아주는 유지였습니다. 저처럼 고아 출신의 자주성가에서 기업체를 2~3개나 운영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어머니도 회장님 하면서 양아버지에게 늘 순종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양아버지가 부자든 아니든 일단 저 선택해줘서 고마웠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절 고아원에서 데려온 이유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기 때문이라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태어난 날과 고향, 그리고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라도 친부모가 남겼지만 저는 친부모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버려진 아이라 그런지 양아버진 그게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 아무도 절 반겨주지 않았어요. 새 가족이 되기엔 제게 너무 많은 장애물이 많았죠. 일단 양어머니는 저에게 웃음 한 번 보인 적이 없었고 오빠들과 아주 눈에 보기에 차별을 했어요. 옷이며 먹는 것이며 모든 것들을요. 또 오빠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거지 같은 기집애가 우리 집에 와서 쌀을 다 먹는다며 놀려댔고 제가 밤에 잘 때도 찬물을 끼얹거나 이불을 다 찢어놓는 짓을 매일 반복했죠. 그럴 때마다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양아버지도 사업 때문에 1년의 반을 집에 계시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양어머니의 구박과 오빠들의 괴롭힘이 갈수록 심해지자 절 이곳에 데려온 양아버지도 미웠습니다. 왜 그때 날 여기로 데리고 와서는 이 고생을 시키냐는 원망이 점점 커졌죠. 하지만 고아원에서 지냈다면 이렇게 큰 집에서도 살지 못했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지 못할 걸 생각하니 그나마 감사한 일이다라며 저 스스로를 달래며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양아버진 제가 입양되던 날 약속 하나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대학은 보내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라. 알겠냐? 고아원에 있을 땐 대학의 대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양아버지는 절 꼭 대학에 보내준다 하셨고 대학을 가야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 살 수 있다고 했죠. 전 그날을 꿈꾸며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공부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양어머니는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아 했죠. 야, 네가 우리 아들들 키를 다 빨아서 우리 애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 기집애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뭐야? 아, 뭐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가시려고? 꿈도 꾸지 마. 너한텐 대학 자금으로 쓸 돈 없어. 아버지가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 공부 열심히 해서 두 분께 효도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 효도? 야, 효도는 자식이 하는 거야. 내가 널 데리고 왔을 땐 식모 하나 더 부린다고 생각하고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말고 네 주제대로 살아. 그리고 자꾸 회장님이 그랬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쫓아낼 거야. 알겠어? 말만 하면 쫓겨날 줄 알아라고 말하는 양어머니의 말은 정말 수백 수천 번 들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 마당 장독대에 숨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죠. 그나마 집에서 절 이해해주는 분은 집에서 오래 일하신 가정부 이모뿐이었죠. 사모님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이냐?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지 자식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너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너는 걔들보다 더 잘났으니까 하던 대로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알겠지? 이모,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하던데 어머니한테는 그게 안 통하나 봐요. 제가 그렇게 미운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양어머니만큼 예쁘지 않아서 이렇게 구박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 어떤 짓까지 한 줄 아세요? 쌍꺼풀 생기게 하려고 눈에 풀 발랐다가 눈 아파서 며칠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 짓을 왜 해? 큰일 나려고. 사모님도 화장 지우면 그냥 아줌마야. 그리고 네가 어때서? 나는 내가 아들이 있었다면 널 며느리 삼을 거다. 정말이야. 가정부 이모는 그렇게 늘 저를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들은 저에게 사랑을 1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전 빨리 대학을 가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하루에도 잠을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양어머니가 시키는 집안일도 다 하고 공부까지 하려면 잠은 사치였죠. 그렇게 절 혹사시키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드디어 대학 학력고사 칠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다 치고 나니 뭔가 후련하고 이제 됐다는 마음이 들었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렇게 집으로 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정부 임무도 없었죠. 전 무슨 일인가 해서 옆집에 물어보니 양아버지가 쓰러져서 온 식구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고 했죠. 너무 놀라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늘 큰 나무 같던 양아버지는 인공호흡기와 수십 개의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죠. 전 양아버지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났죠.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왜 이렇게 누워만 계신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옥자야, 이리 온. 회장님 안정을 취해야 한다니까 나가 있자. 이모,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왜 저렇게 누워만 계신 거예요? 큰아들이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니만 쓰러지셨어. 또 돈 이야기 있겠지.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 아버지 혈압 있는 거 알면서 아무도 아버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둘이 왜 쑥덕거려? 뭐 초상났어? 회장님 일어나실 거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참, 그리고 앞으로 집안일은 상추떼기 하고 너는 아버지 병간호해. 저 오늘 학력고사 치고 왔어요. 저 입학할 때까지만 간병인 따로 써주실 수 없으세요? 야, 누가 너더러 대학 가래? 네 주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대학? 웃기고 자빠졌네. 대학 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너 회장님 병간호에만 전념해. 만약에 회장님 잘못되면 다 네 탓이니까. 알겠어?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저 대학 보내주신다고. 그리고 왜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게 제 탓이에요? 큰오빠랑 이야기하다가 쓰러지셨다면서요. 오빠가 또 돈 이야기 꺼내서. 인연이 미쳤나? 네가 하는 짓 보면 네 친부모도 오죽하면 널 버렸겠나 싶다. 태생부터 저렇게 되바라지니까 버리고 싶었겠지. 어머니가 우리 친부모님 봤어요? 왜 자꾸 그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일로 와. 거지 같은 기집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까지 보냈더니 이게 은혜도 모르고. 너 내가 약이야. 일로 와. 전 그날 양어머니한테 개 끌려가듯이 집으로 끌려갔고 5만 가지 집안 살림을 저한테 던지면서 화풀이를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렇게 눈이 돌아가서 성질을 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전 대학의 꿈도 날아가고 집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 채 반신마비가 된 양아버지 병간호를 하게 됐죠. 양아버지를 병간호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들 체구에 비해 아버지는 체격이 아주 좋으신 편이었죠. 키가 180이 넘었고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덩치도 엄청 좋았죠. 그런데 키가 150cm가 좀 넘는 제가 이 큰 사람을 대소변 다 받아내고 욕창이 생길까봐 매일 하루에 2번씩 몸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살이 10kg 가까이 빠졌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목욕을 시켜드릴 땐 처음엔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런 민망함도 없어지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길 바라면서 힘든 것도 참아가며 병간호에 힘썼죠. 몸이 힘든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오빠들이 양아버지를 찾아올 때였죠. 양아버지가 쓰러진 지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그런데 양아버지 보러 와서 한 번씩 집안 분위기를 뒤집고 갈 때마다 저런 것들이 친자식이 맞나 할 정도로 의문이 들었고 정말 한 대 패주고 싶을 때가 많았죠. 아버지 좀 어때요? 괜찮으세요? 저기 저번에 말한 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저 예식이랑 사업 같이 하는 거. 네? 여보, 빙빙 둘러 이야기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머리 아프게 자꾸 아버님 생각하게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라고. 알겠어. 아버지, 돈이요, 돈. 지금 아버지가 돈주머니를 꽉 쥐고 계시니까 우리가 사업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버지 재산 저희한테 명의 이전해 주세요. 아버지 솔직히 낳는다 해도 다시 일하시기 힘들어요. 후유증도 심할 거고 그리고 나이도 있으신데 안 그래요? 영식이 우리 장손 이야기 알게 들었죠? 알아들었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봐요. 어머님, 아버님 정신은 멀쩡하신 거 맞죠? 그럼 자기가 싫은 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데. 여보, 애들 말이 맞아요. 당신 이래가지고 앞으로 일 못해요. 애들한테 주자고요. 네? 내 말이 맞다고 하면 고개 끄덕여 봐요. 에?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거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밍크인데 이걸 어째... 마비 온 거 맞아요? 커피 다 쏟아서 어째 이걸? 아버지, 자꾸 고집 부려서 뭐 하실 건데요? 그 많은 돈 무덤에 가져가실 거예요? 에? 에이씨, 노인네 고집은 알고 있었지만 진짜 사람 끝까지 열받게 하네. 엄마, 나 갈래. 영식아, 내가 다시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네가 참아. 어? 막말로 네 아버지가 명의 이전 안 해주면 골치 아파.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돌아가시면 차라리 쉬워질 거야. 직계 가족한테 당연히 재산 넘어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럼 네 아버지 저 세상 가라고 매일 빌까? 어? 엄마,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우리만 골치 아파지니까. 정신 나간 것들 아닌가요? 어떻게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 빨리 저 세상 가길 바란다는 게 미친놈이지. 올바른 정신을 가진 인간은 아니죠. 전 정말 오빠들이 양아버지한테 와서 저럴 때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피가 거꾸로 끓는 심정이었죠. 몸만 저렇지 다 듣고 다 생각하시는데 자식한테 저런 말을 듣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게다가 양어머니는 더 가관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양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같이 살아보면서 참 잘 흘리고 다닌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외에 남자들만 보면 잘 웃고 눈빛 보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양어머니는 양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나서 아주 대놓고 남자들을 밝히고 다녔죠. 당시엔 휴대전화가 없어서 바람난 남자랑도 아주 대놓고 전화를 하고 그 소리가 양아버지 방까지 다 들렸으니 진짜 기가 막혔죠. 동네에서도 말이 많았죠.
남편이 저렇게 아파서 누웠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이 입술을 새빨갛게 바르고 돌아다니니 바람났단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양어머니가 어쩐 일인지 하루는 목욕을 같이 시키자면서 목욕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전 뭘 잘못 먹었나 했죠. 그런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변호사를 대동해서 아버지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려고 했더라고요. 양어머니는 양아버지 등을 밀어주면서 이따가 변호사 오면 설명 듣고 다 알았다고 하고 사인하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필요할 때만 저렇게 잘해주고 뜻대로 안 되면 막말을 해대는 게 꼭 저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아버지한테도 똑같이 하는 걸 보니 천성이 원래 저렇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양아버지도 진짜 뿔이 제대로 난 건지 양어머니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더라고요. 아유, 팔 아파. 먹고 자고 하니까 살만 쪄서 힘들어 죽겠네. 너도 대단하다. 이 덩치 큰 양반을 시킬 생각을 하니.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어머니 오랜만에 맞는 말 하시네요. 저 힘든 거 아시긴 아시나 봐요. 인연이 조그만 오냐오냐하지만 기어올라서 이걸 확! 아우 차가워! 아니 이 양반이 진짜 저 세상 갈 때가 다 됐나?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날 목욕을 시키면서 알았습니다. 양아버지가 온몸을 비틀어서 일부러 넘어진 사실을요. 양아버지가 넘어지면 욕조물이 어머니한테 다 쏟아질 걸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양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러셨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자기 몸이 다칠 수도 있는데 온몸을 불살라서 양어머니한테 물 한 바가지 퍼붓고 싶은 그 심정, 저는 이해가 됐죠. 양아버지가 넘어지실 때 순간 걱정도 됐지만 양어머니가 물에 홀딱 젖어서 고함 지르는데 아이고 그 광경은 저만 본 게 정말 아까웠죠. 그렇게 전 그날 양아버지를 어느 때보다 더 말끔하게 씻겨드리고 양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새 옷으로 갈아입혀드렸죠. 양어머니와 오빠들은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양아버지가 절대 해줄 리가 없을 거라 전 생각했죠. 아버지, 이거 손 좀 펴봐요. 사인만 하면 된다니까. 아유, 진짜 아픈 사람 맞아요. 왜 이렇게 힘이 세? 아버님, 좀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세셔? 형, 오른쪽을 못 쓰면 그 힘이 왼쪽으로 다 가나 봐. 우와.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 엄마가 어떻게 좀 해봐. 변호사님 기다리잖아. 여보,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그래요.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사인 안 하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예요. 여보, 당신 살 만큼 살았잖아요. 애들한테 그냥 다 주고 우리 훌훌 털고 삽시다. 당신이 뭐가 부족해요? 마누라 있지, 자식들 있지. 뭐가 부족하냐고요? 좋은 마음으로 애들한테 나눠주면 애들이 좀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손 좀 펴봐요. 저기, 오늘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환자한테 이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버님이 결심이 서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도 좀 그렇네요. 다음에 찾아뵙죠. 저기, 아버님 쾌유 바랍니다.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왜 나랑 애들을 말려 죽이려는 건데? 당신 진짜 이 따뜻한 방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 어? 딴 여자들 같았으면 밥숟가락도 제대로 못 두고 남편 구실 못하는 남자 벌써 갖다 버렸어. 이거 왜 이래? 오빠와 양어머니가 그렇게 한바탕 하고 가면 양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셔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게 나가라고 하셨죠. 전 그럴 때면 양아버지 방문 앞에 앉아 아버지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드렸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셨는데 아프고 나선 많이 약해지신 듯 보였죠. 이 모든 거를 마음속으로 감내하셨을 걸 생각하니 지금도 마음이 아프네요.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한동안 시끄러운 일도 없고 집이 잠잠하던 때 갑자기 양어머니가 앞으로 양아버지 식사는 신경 쓸 거 없다며 본인이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양어머니가 양아버지 식사를 챙긴다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었죠. 자기도 양심은 있었는지 남편 밥상 차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양어머니가 차린 양아버지 밥상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달고 짠 음식들이었죠.
병원에서 혈당 관리랑 혈압 관리를 잘하라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적어줬는데 그 먹지 말아야 할 것들만 골라서 양어머니는 양아버지에게 주었죠. 양아버지는 밍숭맹숭한 음식들만 먹다가 양어머니가 주는 떡이랑 과자 그리고 단 음료수들을 먹으니까 양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잘 드시더라고요. 양어머니가 주는 걸 넙죽넙죽 받아 드시는데 전 그걸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밖에 안 들었죠. 제가 자꾸 양아버지 식사 때문에 잔소리를 하니까 양어머니는 또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날은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할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버지 식사에 손대지 마세요. 제가 할 거니까요. 아셨어요? 진짜 내가 너만 보면 시간을 돌리고 싶다. 그때 너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나고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답답해서 점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 악기가 우리 식구 다 잡아먹는다고 하더라. 그 악기가 누군 줄 알아? 바로 너야, 너. 어떻게 이게 저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그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픈 아버지 놔두고 딴 남자랑 여행도 다니고 살판나셨던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저렇게 계신데 작작 좀 하세요.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아니 이게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구나. 일로 와. 아가리를 확 찢어 놓을 테니. 아버지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꾸 저한테 이러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어머니랑 제가 먼저 이혼하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 똑바로 하세요. 참, 오빠들이 알면 더 난리 날 텐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저게! 살다 처음으로 양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고 나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도 양어머니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고 전 어머니로부터 양아버지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양아버지를 병간호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양아버지가 저에게 오라고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양아버지 곁으로 갔죠. 그러더니 힘겹게 왼손으로 침대 밑을 이리저리 손으로 뒤지시더니 저한테 작은 보자기에 들어있는 열쇠 꾸러미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해서 양아버지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양아버지는 제 손바닥을 이리 달라며 눈짓을 하셨고 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양아버지께 손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양아버지는 제 손바닥에다가 미안하다, 대학 꼭 가 라고 적으셨죠. 전 그걸 보고 그날 밤 양아버지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욕시킬 때도 또 대소변을 받아낼 때도 저도 솔직히 5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양아버지를 구박하기도 했죠. 아버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아버지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옷을 못 입혀드리잖아요. 아유, 팔 아파. 아버지, 절 그때 왜 데려오셨어요? 이런 거 다 계산하시고 저 데리고 오신 거예요? 진짜 후회스러워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요. 양어머니 탓할 일이 아니었죠. 저 또한 한 번씩 힘들면 양아버지한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댔으니 잘한 거 하나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도 대학에 꼭 가라며 손바닥에 적어준 글씨를 보니 제가 정말 아버지 마음을 이토록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양아버지가 준 열쇠 꾸러미에 대해 묻자 양아버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주무셨습니다. 전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쭤봐야겠다 하고 제 가방에 넣어두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속은 너무 안 좋았고 열가 지나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지체됐죠. 병원을 갔다가 집에 와보니 양아버지도 없고 양어머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도 안 계셨죠. 전 다들 어디 갔나 싶어 옆집에 물어봤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양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온 가족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죠. 제발 아니길 빌었죠. 양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실 리가 없다며 울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응급실에는 온 가족이 울음바다였습니다.
양아버지가 너무나도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였죠. 그렇게 5년을 매일같이 있다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양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제가 배탈이 났고 왜 하필 제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양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했는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전 밉든 곱든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곁에 가서 위로를 해드렸죠. 아버지 좋은데 가셨을 거예요. 너무 속상해 마세요. 됐어. 난 정말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온 거야. 멀쩡하던 양반이 그렇게 쓰러지고 다 너 때문이라고.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아니, 난 널 한 번도 자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네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우리 가족에서 좀 빠져줘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에서 빠져달라뇨? 솔직히 아버지가 너 선택해서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지? 여기 너 와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었어. 지금 이 마당에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를 거둬줘야겠니? 그건 아버지 계실 때 얘기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너랑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그러니까 열받게 하지 말고 꺼져.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꺼지라고요? 내가 참고 참아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네가 우리 집에 빌부터 산 지 20년이 다 됐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네 앞길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만에 하나 장례식 올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 알겠어? 괜히 딸 하나 입양해가지고 우리 회장님 저 세상 간 거 아니냐면서 다 수근거릴 거야. 특히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런 말 듣고도 참고 너 봐준 거야. 네 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꺼지라고! 전 어머니가 꺼지라는 소리에 그동안 이 집에서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마음 하나로 참고 견디고 제가 더 잘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살았죠. 근데 그 결과가 이러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거기다 양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하니 내가 이러려고 이제껏 이 모진 세월을 견뎌왔나? 제 자신이 불쌍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터덜터덜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데 가정부 이모가 절 부르더라고요. 옥자야, 잠깐만 있어봐. 나 좀 보고 가. 이모, 그동안 감사했어요. 어머니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이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공부까지 시켜줬는데 아버지 병수발까지 하고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남아봤자 어머니한테 저는 골칫덩어리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싫어요. 더 이상 이런 취급받는 거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사모님이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이야?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필 왜 오늘 네가 아파가지고. 왜요? 저 없을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오빠들이 찾아와서 명의 이전 안 해준다고 양아버지한테 쌍욕을 하고 악담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그러고 나서 양아버지를 혼자 내버려두고 자기들끼리 밖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밖에서 점심 처먹고 있을 때 양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대로 쓰러지셨고 응급처치를 못해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다고 가정부 이모는 말했죠. 정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들어가 모두 쥐어 뜯어놓고 싶었지만 일단 양아버지를 먼저 편히 보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날은 참았죠. 양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것도 마음이 아팠고 하루아침에 또 혼자가 되니 이제 어디서 지내야 되나 앞이 막막했는데 가방에 든 열쇠꾸러미가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전 열쇠꾸러미를 꺼내보았습니다. 열쇠꾸러미에는 열쇠 하나하나에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열쇠 하나에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고 일단 양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몸을 좀 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이란 열쇠를 보자마자 전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양아버지는 100억대 자산가였지만 사무실은 아주 작고 초라했죠. 그때 경리 언니랑 일하던 아저씨가 한 명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절 딸이라고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났죠. 어머니와 오빠들은 그 사무실을 한번 와보곤 너무 작고 양아버지랑 어울리지 않는다며 한번 발걸음을 하곤 거기에 오질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한 번씩 양어머니가 아버지 사무실로 심부름을 보낼 때마다 아버지 사무실에 가곤 했던 터라 그때 기억을 살려 양아버지 사무실로 찾아갔죠. 키를 넣으니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안에는 오랫동안 사람도 없었고 방치가 되어 있어서 꼴이 엉망이 아니었죠. 전 일단 양아버지 사무실을 치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했고 그나마 청소를 하고 나니 예전에 양아버지가 일했던 사무실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저는 양아버지가 일하면서 앉으셨던 낡은 소파에 앉아 몸을 뉘었죠. 양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슬픔과 그동안의 고단함 때문인지 전 금방 잠이 들었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정말 눈앞에 양아버지가 계시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양아버지가 멀쩡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너무 생생해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잘 안 됐죠. 아버지,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 괜찮아.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 아버지 노릇 못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저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요. 옥자야, 내가 앞으로 너 살 길 다 준비해뒀으니 잘 살아야 한다. 알겠니? 눈을 떴을 때 양아버지 목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 정도로 너무나도 생생해서 믿기가 힘들었죠. 꿈을 너무 깊게 꾼 나머지 식은땀까지 흘렸더라고요. 제 살 길을 다 준비해뒀다는 양아버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갑자기 열쇠 생각이 났죠. 그런데 열쇠 꾸러미를 다시 하나하나 보니 금색으로 된 열쇠가 하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열쇠에 보니 금고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금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하고 말이죠. 그러다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정말로 작은 금고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 열쇠를 그 금고에 꽂았더니 덜컥하고 열렸죠. 그리고 그 금고 안을 보고 저는 완전히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죠. 거기에는 금덩어리랑 온갖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 반지, 그리고 서류 뭉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그리고 반지에는 케이스 안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죠. 글자를 유심히 들여다보곤 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거기에는 옥자 생일 선물, 옥자 대학 입학 선물. 이렇게 양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절 무척 사랑하고 계셨던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양아버지 병간호할 때 그렇게 원망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금고 구석에 있는 서류 뭉치를 꺼내보니 오빠들이 그렇게 난리쳤던 양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과 각종 땅 문서 등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제가 봐도 양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해 보였죠. 그리고 봉투 밖에는 누군가의 명함과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그 쪽지엔 양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내용이 있더라고요. 옥자야, 이 사람을 찾아가. 그럼 다 해결될 거다. 전 며칠을 고민하다 그 명함이 적힌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서류에 대해서도 궁금했지만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데는 가족들의 방치와 괴롭힘도 한몫했다는 걸 말하고 그들을 벌하고 싶었죠. 그 변호사는 일전에 오빠들이 집으로 데리고 왔던 변호사가 아니라 양아버지의 일을 오랫동안 돌봐주셨던 변호사였죠.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변호사 사무실 앞에 갔을 때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바로 오빠들과 어머니였죠. 아니, 이 양반이 담당 변호사가 있으면서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꽁꽁 숨겨놨네? 아니, 도대체 우리 회장님이랑 언제부터 일한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그나저나 궁금한 게 많으시죠? 아마도 회장님 재산에 대해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건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괘씸해 죽겠네. 우리는 엄한 데서 변호사 찾고 있었는데 왜 우리한텐 이런 말도 안 하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킨 거야? 진짜 희한한 양반이야.
하여튼 이런 짓거리 하는 거 보면 정말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 아, 엄마,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는 입으로 좀 하지 말라고. 양심이라는 게 있지. 지금 양심 따지게 생겼어? 내가 이제껏 고생한 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다들 본인 이야기만 하시느라 중요한 분이 오신 걸 모르시네요. 회장님이 오늘 모두 만날 수 있도록 하셨나 봐요. 장욱자 씨, 어서 오세요. 아니, 저 물건이 여길 왜 와? 장 회장님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작고하시고 나면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니 장욱자 씨가 와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너 낄 때 안 낄 때 몰라? 당장 꺼져. 변호사 양반, 쟤는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얘기는 장욱자 씨 없이는 그리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욱자 씨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쟤 그냥 호적상으로 입양한 애고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했던 애예요. 근데 제가 왜 여기 끼냐고요?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든 간에 법적으로 장욱자 씨도 회장님 따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우리 회장님이 자기 마누라하고 아들을 내팽개칠 그런 양반도 아니고 우리 회장님 재산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150에서 160억이 돼요. 그리고 딸년이 무슨 재산을 받아 받길. 자, 말씀 끝나셨으면 이제 회장님 유언장 공개하겠습니다. 양아버지한테 사랑만 받으려고 했지 제가 먼저 사랑을 드린 적도 없고 딸로서 좀 살갑게 대했으면 양아버지도 이렇게 외롭게 떠나진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가득했죠. 사실 저한테 재산을 줄 거란 기대는 1도 안 했죠. 고아를 이렇게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런데 유언장의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듣자마자 어머니와 오빠들은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오빠들은 제 멱살을 잡으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홀렸기에 이런 유언장을 쓰냐고 난리가 났죠. 전 멱살을 잡히면서도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도 황당했죠. 유언장의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양아버지 재산의 30%를 제가 있었던 고아원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장옥자 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와 오빠들은 아예 거론도 되지 않았죠. 어머니와 오빠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제 멱살을 잡고 개거품을 물만도 했죠. 양어머니는 쓰러졌다가 갑자기 옥자 인연 하더니 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죠. 제가 그렇게 개패듯 맞고 있는데 오빠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고요. 변호사님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년아, 너 우리 회장님한테 뭔 짓 했어? 너 혹시 회장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었어? 못생긴 년이 그런 것도 밝힐 줄 아는 년이었네. 아이고, 이런 년을 뭐가 좋다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우리 회장님한테 꼬리까지 쳐서 뭘 한 거야? 아니, 나 몰래 뭐 두 집 살림했냐? 진짜 이 할망구가 제대로 돌았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런 짓거리를 해서 그런 생각만 나나 보지? 네 아들들한테 오늘 다 말해볼까? 뭔 소리야? 엄마, 이 기집애한테 뭐 책 잡힌 거 있어? 말해봐. 그런 거 없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저 기집애가 우리 재산 홀딱 다 먹으려고 지랄 발광을 하는 거라고. 지랄 발광은 당신이 하는 거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편찮으시고선 엄마가 어떤 젊은 남자한테 가게 차려주고 차 사주고 뭔 짓 했는지. 둘이 같이 다니는 거 나도 봤고 동네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때 가정부 이모가 나타났죠. 가정부 이모는 절 일으켜 세우더니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했죠. 양어머니가 바람난 거 자신도 똑똑히 봤고 그 젊은 남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정부 이모한테 하라고 시킨 것도 다 이야기했죠. 오빠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양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아버지 재산에 손도 대지 말라며 난리를 쳤죠. 전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 웃음까지 나더라고요. 엄마가 사람이야? 아버지 아픈데 젊은 놈이랑 바람나는 게 제정신이냐고. 변호사님, 재산 엄마는 빼주세요. 저 여자 우리 엄마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아내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언장에서도 밝혔듯이 장옥자 씨 외엔 그 아무에게도 회장님 재산을 10원 한 푼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싸우시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시든지.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장옥자 씨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다들 제 사무실에서 나가주시죠. 뭐? 야, 너도 한패지? 전현이랑 한패지? 회장님이 왜 아드님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안 주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당장 제 사무실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오빠들과 양어머니는 나중에 다시 보자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고, 변호사님은 양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들을 제게 전해주셨죠. 절 정말 걱정하셨고 자신이 친자식들이랑 다르게 예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봐 안타까워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잘한다며 자랑도 하셨고 진짜 양아버지가 낳은 딸인 것처럼 예쁜 아이라고 절 칭찬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렸고 그동안 가졌던 원망과 미움은 눈 녹듯 사라졌죠. 양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 양아버지의 유언대로 먼저 제가 자란 고아원에 아버지 재산을 30% 기부했고 나머지 재산도 양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쓰려 했지만 양어머니와 오빠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결국 했고 1심에서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았죠. 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욕심이 없었죠. 그저 양아버지 재산을 잘 써서 제대로 살길 바랐죠. 그런데 양어머니는 아들들에게도 버림받고 바람난 젊은 남자와 제2의 인생을 꿈꿨지만 남은 돈마저 젊은 남자가 가지고 사라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자기들이 살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돈은 금방 사라졌고 유류분 청구 소송 기한 만료로 결국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거지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가족들이 그러는 동안 양아버지의 뜻대로 대학에 진학했고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늦었지만 학사, 박사 과정까지 다 수료하고 부모 없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를 열게 됐죠. 정말 기뻤습니다. 제 꿈이기도 하고 양아버지의 꿈이기도 했던 걸 이루니 하늘에 계신 양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죄송한 마음이 덜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매일 이렇게 구름을 걷는 것처럼 행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어머니와 오빠들은 어떻게 알고 저희 집을 찾아왔죠. 진짜 꼴도 보기 싫었죠. 예전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잣집 사모님, 부잣집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차려입고 다니더니 돈이 없으니까 정말 그냥 할머니 아저씨더라고요. 옥자야, 네가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너무 좋구나. 우리 옥자 장하다 장해. 내 동생이 정말 꿈을 이루었구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난 너 많이 안 괴롭혔다. 기억하지? 난 형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지금 다들 왜 이러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 왔어요?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받을 거 받았고 남남처럼 살자면서요. 근데 왜 이래요? 옥자야,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먹었지 뭐니? 너한테 그러지 말라고 난 말렸어.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우와, 웃기고 있네. 엄마가 한 짓을 생각해봐. 만날 아버지 빨리 저 세상 갔으면 하고 빌었잖아. 그리고 바람까지 났으면서 지금 우리 앞에서 고개를 들 자격이 있어? 그리고 엄마가 우리 집에서 옥자 제일 미워했잖아. 옥자한테 엄마란 말이 나와? 진짜 엄마 대단하다. 이 자식이 정말. 옥자야, 네 오빠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 젊잖아. 얘네들도 고생 좀 해야 해. 그런데 난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 나는 이제 우리 딸이랑 노후를 보내고 싶구나. 옥자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전 이 인간들 말을 들으니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왔고 결국 이 인간들 앞에서 토를 했죠. 그러고는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이 인간들 얼굴에 대고 트름을 꺽 했죠.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돈이 무섭긴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도 저한테 화도 안 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인간들을 용서할 리가 없었죠. 니들은 머리에 똥만 들어서 남한테 붙어서 기생충처럼 남의 피만 쪽쪽 빨아먹을 생각만 하지. 내가 니들이 좋아서 유류분 청구 소송해도 그래, 니네들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라. 불쌍해서 준 거야. 근데 여길 찾아와?
진짜 돌았구나. 우리 아버지, 니들 때문에 세상 떠나신 거야. 니들이 하는 꼴 보곤 살기 싫으셔서. 그러니까 꺼지라고. 전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한 사발 가져와서 이 인간들에게 뿌렸고 하지 말라고 고함을 치고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겨우 끌고 나갔죠. 그날 이후로 그 인간들을 볼 일이 없었고 그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워낙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다 보니 결혼은 생각도 안 하게 됐고 그냥 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돌보면서 지금은 노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낳은 정이냐 기른 정이냐 많이들 묻는데 전 친자식이든 입양한 자식이든 차별 없이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부모가 없다고 해서 무시할 이유도 없고 부모만 믿고 자기 앞길도 제대로 못 가릴 만큼 망나니가 돼서도 안 되잖아요. 자식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부모가 잘 터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기 배 아파 낳아도 자식을 잘못 키우면 결국 그 모든 잘못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오는 거 아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식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내주는 것만이 최고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자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돼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양아버지, 아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모두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믿어도 되는 사람과 믿어선 안 되는 사람을 한눈에 척 구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그런 초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믿어야 할 사람을 안 믿기도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기도 해 별별 일들이 다 생기고 나는 게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고 경험도 참 많이 해볼 만큼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은 참 어렵고 숙제같이 느껴져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며 또 한 번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기막힌 제 결혼과 신혼생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와 제 남편은 사업 파트너로 만나게 됐어요. 저는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200억대 자산가라 서로 사업적으로 엮여있는 사이였어요. 남편과 투자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처음엔 일적으로만 대하던 남편이었는데 그 남자의 스마트함과 리더십 등에 마음이 조금씩 끌리게 됐죠. 남편은 모든 처신이 아주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대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표 대표는 결혼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부가 있는 쪽이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전 표 대표님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고요.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큰 흠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저라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 큰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면 난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받아줄래요? 애매한 태도로 질척거리지 않고 깔끔하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과 조건을 말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한번 믿어볼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둘 다 40이 넘어 나이가 적지도 않았고 서로 조건이며 여러 가지가 잘 맞다 보니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이제 슬슬 서로 가족들도 만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본인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몇 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사실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말을 피하거나 돌릴 때가 많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상처가 되는 얘기일 수 있으니 더 묻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행방불명이라니 그건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죠.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혼자 나가셨다가 그만 실종이 되셨어요. 한참 동안 찾으려고 노력했고 수소문도 많이 했지만 결국 행방불명 처리가 되고 말았죠. 세상에, 너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아니, 그래도 좀 더 찾아보지 싶었지만 생판 남인 나보다야 자식이 더 마음 아프지 않았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해봤을까 싶어 그냥 가만히 남편을 다독였죠. 남편은 외동인데다 부모님도 두 분 다 안 계시다 보니 저희 가족들에게 인사만 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다행히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을 마음에 들어했고 남편 역시 저희 부모님에게도 깍듯하게 잘하고 제 여동생도 살뜰히 챙기면서 잘해줘 결혼 준비하면서 벌써 가족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결혼식을 준비하며 저는 청첩장을 한 달 반쯤 전부터 미리 날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둘 다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하다 보니 모실 하객도 적지는 않았거든요. 관리하는 고객들 중에서 좀 오래된 단골 고객들에게도 청첩장을 드리게 됐죠. 친한 단골 고객들은 초창기부터 관리했던 고객들인데 처음에 회사 기반을 다져야 하니 신경을 정말 많이 썼던 분들이었어요. 꾸준히 저희 회사와 인연을 이어주는 게 감사해서 저도 참 잘했죠. 돌잔치나 자녀분들 결혼식도 꼬박꼬박 챙겼고요. 그중 두 고객을 만나 청첩장을 드리기로 한 날이었어요. 두 사람 다 회사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해왔던 분들이었죠. 아휴, 우리 표 대표 참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젊고 예쁘고 내가 딱 중매서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네. 아휴, 아까워라. 내가 요 나이 되는 아들만 있었어도 딱 내 며느리 삼는 건데.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근데 신랑은 어떤 사람이야? 이름 말고 아는 게 없네. 사진이라도 좀 보여줘 봐봐요. 궁금하다. 그럼 모바일 청첩장도 보내드릴까요? 모바일엔 웨딩 사진 찍은 것도 같이 첨부돼 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에게 메신저로 모바일 청첩장도 보내드렸죠. 드레스 너무 잘 골랐다. 너무 예쁘다. 신랑이 듬직하다 하는 의뢰하는 덕담들이 오가던 와중 고객 한 분의 얼굴이 뭔가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듯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적혀있던 강기훈이란 예비신랑 분이 강 사장님이었어요? 어머, 난 전혀 몰랐네. 어머, 저희 남편들 사람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뭐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건너 몇 번 뵌 적이 있죠. 모임에서 딱 한 번 인사 나눈 적 있는데 아마 남편 되실 분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워낙 발이 넓은 사람들이고 하니 이상할 건 없었죠. 고객분의 표정이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남편에게 우리 고객 중에 당신 안다는 사람이 있더라 하고 물어볼까 하다가 준비할 게 많다 보니 그것도 까먹어버리고 말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있고서 얼마 뒤 그때 그 고객이 저희 회사랑 자문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온 거예요. 너무 의아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그냥 그렇게 다짜고짜 해지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동안 상담하면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전혀요. 아무 전조 증상도 없었고 저번 상담 때도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나가셨어요. 그치. 아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계속 계약 유지를 해오던 관계였고 계속해서 계약 기간을 갱신해 왔었는데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괜찮지 않았어요? 완전 괜찮았죠. 특히 최근에 저희 회사 덕에 돈 좀 벌었다고 고맙다면서 선물까지 돌렸잖아요. 그치, 그랬지. 당연히 앞으로 계속 같이 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청첩장도 주고 그랬던 건데 아니 대체 왜 갑자기. 의문투성이인 해지 통보였어요. 수익률도 좋던 와중에 갑자기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중간에 해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됐죠. 거기다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수수료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시려는 건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고객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는 거냐, 그렇다면 사과를 드리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그랬으면 좋겠다 했지만 고객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다른 데서 좋은 제의가 와서 그렇다 미안하다 하면서 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고객들이 가끔 이탈하는 경우가 있긴 해도 이런 장기 고객의 경우엔 그런 일이 적었고 특히나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는 저희 회사에선 정말 없던 일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싶고 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이 됐죠. 그런데 얼마 뒤 저랑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결혼 앞두고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네 남편 괜찮은 거 맞지?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그게 사실은 얼마 전에 내가 좀 걱정되는 얘기를 들어서 말이야. 알고 보니 얼마 전 그 고객이 친구네 회사 고객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 고객이 원래 제 고객이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냥 둘러댄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역시나 그 고객에게 다른 좋은 제의 같은 건 없었더라고요. 그 고객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우리 친구 회사를 제 발로 찾아간 거였죠. 난 그 고객을 전혀 모르잖아. 그래서 처음에 상담하면서 그냥 항상 하는 질문을 이것저것 물어보게 됐지. 혹시 투자 자문 전문적으로 받아보신 적 있냐고도 여쭤봤고. 그랬더니 그 고객 말이 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회사에서 투자 자문을 받아왔는데 거기를 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계약 기간 끝나기도 전에 그냥 해지해버리고 갈아타려고 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본 거야. 여기 업계 바닥이 다 좁아서 문제가 있는 곳이면 저희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글쎄 그 고객이 하는 말이 너무 사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대표가 결혼 앞두고 있는 예비 남편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람 행실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다는 거야. 자기가 들은 바가 있는데 믿을 사람이 못 되더라.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걸 넘어서 거의 인간 말종이란 소리까지 들었다고. 근데 결혼해서 곧 살림 합치고 하면 둘이 사업적으로도 더 긴밀해지고 그럴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다 내 재산을 어떻게 맡기냐면서 자기도 자세하게 무슨 소문인지까지는 말하긴 어려운데 너무 찜찜해서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찾다가 우리 회사까지 오게 되신 거라고. 근데 그게 나랑 우리 그 얘기라고? 에이, 근데 그게 우리 얘기인 줄 어떻게 알고. 이 일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결혼 앞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다가 아니니까 하는 얘기야. 내가 네 생각에 퍼뜩 나서 혹시나 싶어서 좀 더 여쭤봤거든? 근데 정확히 자기가 자문받던 회사가 어딘지 말하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대표님 말대로 여기가 워낙 좁은 바닥이니 내가 자세히 말하면 괜히 내가 소문냈단 소리 날 수도 있지 않겠냐. 자세한 말은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사정으로 오게 됐다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지 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예비 남편이 사업가다? 이거 네 얘기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딱 눈치를 챈 게 그 고객이 말미에 혼잣말로 그러더라고. 아휴, 표 대표가 참 야무지고 똑똑해 보이더니 뭐하러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하는지. 그놈은 심지어 초혼도 아닌데. 그러는 거야. 이건 빼박 네 얘기 맞잖아. 안 그래? 이 좁은 바닥에서 재혼인 남자랑 결혼하는 초혼 여자 대표. 심지어 성까지 흔한 성도 아닌 표씨. 그래서 네가 너무 걱정이 돼서 만나자고 한 거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그 사람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 맞아? 친구 말대로 그건 제 얘기가 맞았어요. 모든 조건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저밖에 없었죠. 아, 물론 지금 사연에 쓰고 있는 건 나 포함 모두 가명이니 내가 진짜 표씨는 아니고 다만 그 정도로 흔하지 않은 성인 건 비슷하거든요. 친구 얘기를 들으니 아무래도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무슨 안 좋은 소문이 있었기에 장기 고객이 이탈까지 결심을 하게 된 건지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런 업계에 원래 소문이란 건 부풀려지고 과장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고지 듣지 않은 건 이 업계의 특성 탓이 컸어요. 제가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직장인이었다면 그 소문을 곧장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업계란 곳이 원래 그냥저냥 일반인들 사이의 소문이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일부러 사업 투자 안 되게 하려고 악성 소문 퍼뜨리거나 악의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한 곳이란 말이죠. 뭐 고객이야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미 제 남편을 오랜 시간 봐온 게 있고 하니 직접적으로 제가 봐온 모습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특별히 묻지도 않았죠.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백화점으로 쇼핑을 갔을 때였죠. 저희 결혼식에 참석할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향수와 유리잔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제품이 좋을지 함께 알아보러 간 거였거든요. 이것저것 시향을 해보며 어떤 게 좋을지 손님 연령대나 성별별로 나눠서 선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이 고르고 있을래요? 저 잠시 통화 좀 하고 올게요. 미안해요. 네, 괜찮아요. 얼른 다녀와요. 전 일단 지금까지 고른 것들로 키핑을 해두고 주변의 다른 제품들도 보면서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를 않았고 전화를 걸어보니 여전히 통화 중인 상태인 거예요. 잠깐 다녀온다던 사람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하나 싶어 남편을 찾아보게 됐죠. 그런데 저희가 있던 층을 다 돌아봐도 남편은 없었고 남자 화장실 앞을 가봐도 통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다른 층에 있나? 아님 차이라도 갔나? 어디에 있는 거야 대체? 하고 있는데 계단 쪽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올라오면서 혼잣말로 막 투덜투덜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썩을 놈이 지 열받는다고 멀쩡한 벽을 차제 끼고 있어? 신발 자국 남으면 그건 누가 다 닦으라고. 전화를 길게 할 거면 지 집에 가서나 할 것이지 말이야. 아휴,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으면 뭐하나. 못 배워먹은 것들이 저렇게 많으니. 아유 내 팔자야. 아주머니의 혼잣말에 혹시나 싶었던 저는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 쪽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계단 아래쪽에서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잔뜩 성질이 나서는 벽을 막 발로 차대면서 화를 있는 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아씨,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얼마나 대체 더 나를 옥죄어야 직성이 풀릴 건데. 제발 다시는 이딴 걸로 전화하지 마. 뭐? 그 돈을 내가 또 왜 해줘? 됐어. 나 이제 신경도 안 쓸 거고 다신 전화도 하지 마. 그러다 문을 열고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죠. 남편은 저를 보더니 잔뜩 당황한 눈치였고 이내 전화를 끊더군요. 대체 무슨 전화기에 그렇게 화가 났어요? 별로 화도 없는 사람이. 별건 아니고 그냥 친구랑 좀 싸웠어요. 당신은 그런 친구 없어요? 왜 돈 좀 있는 거 알고 사업하고 이런 거 알면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 말이에요.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봐온 친구라 믿고 빌려줬더니 계속 만만하게 보고 제 돈 여러 번 떼어먹고 그랬던 놈이거든요. 근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제가 한 소리 좀 해줬어요. 놀랐죠. 별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너무 친한 사이라서 화를 낸다는 게 좀 말이 막 나갔던 것 같아요. 참, 향수랑 잔은 다 골라놨어요. 제가 같이 골랐어야 하는데. 근데 솔직히 전 당신이 좋다고 하는 거면 다 좋으니까 당신 뜻대로 해도 괜찮아요. 남편은 이러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저를 달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이전까진 저도 그냥 뜬 소문이려니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저도 좀 찜찜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본 장면은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상 추궁을 하기는 모호한 부분이다 싶었어요. 남편 말대로 계속 친구가 돈 문제로 시달리게 했다면 저런 반응 정도야 보일 수 있는 거다 싶기도 했고요. 솔직히 수중에 돈 좀 있는 거 알면 친구 친척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손을 벌리기 일쑤거든요. 저 역시 그런 문제 때문에 골칫게나 아파봤던 사람이라 잘 알았죠. 그런데 그걸로 화 좀 낸 걸 가지고 남편한테 추궁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저한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혼자 좀 찜찜한 마음만 아는 채로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희는 어느새 결혼식까지 하게 됐어요.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가게 됐죠. 둘 다 일이 바빠 멀리 갈 형편도 못 됐고
비행거리 가까운 곳에 가서 휴양 개념으로 푹 쉬고 오자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지를 정했거든요. 신혼여행 중 저희는 거의 호텔에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결혼 당일까지 워낙 바쁘게 보냈던 터라 관광으로 돌아다니기도 너무 피곤했고 호텔 뷔페 먹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풍경 보면서 술 한잔하고 그러면서 편하게 쉬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에게 해외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여보, 잠깐만 나 통화 좀 하고 올게요. 남미 쪽에 있는 파트너라 시차 때문에 전화할 타이밍이 많지가 않은데 이번 사업 때문에 중요한 얘기가 많거든요. 남편은 좀 조용한 데서 전화하고 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주변에 아이들도 있고 해서 통화하기가 좀 시끄러운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가고 저 혼자 앉아서 밖을 보며 칵테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60대쯤으로 보이는 청소부 아주머니 한 명이 절 보더니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아 끄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쉿,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당신 남편 강기훈에 대한 얘기. 중요한 거니까 남편 오기 전에 해야 돼서 그래요. 낯선 사람의 입에서 제 남편 이름이 나오니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일이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조용히 좀. 일단 급하니까 어디 몸 좀 피해서 얘기해. 당신 남편이 보면 큰일이니까. 그렇게 일단 저는 영문도 모르고 손에 잡혀 끌려갔고 비상구 옆 관계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청소부를 따라 어느 방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얘기를 나누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를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데까지 끌고 와서 미안해. 근데 우리 아들놈이 보면 큰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 바로 소개하지 못해서 미안해. 사실은 내가 기훈이 애미 되는 사람이야. 아가씨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지. 아니, 기훈 씨 말로는 어머님이 행방불명 되셨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진짜 어머님이시라고요? 기훈 씨 어머님이요? 말도 안 돼요. 그놈이 그렇게 말했니? 내가 개미 맞아. 그놈 말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남편이랑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주고는 또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가져와서는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믿기지? 내가 그의 엄마 맞다는 거. 네. 그럼 대체 왜 기훈 씨는 어머님이 행방불명 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는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이렇게라도 알려야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내 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혹시 그놈이 질천처랑 왜 이혼했는지 알고 있니? 뭐 상세하긴 모르고요. 그냥 전처가 남자 관계가 좀 있어서 아마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상처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자세한 건 캐묻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고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먼. 그놈이 진짜 이혼한 이유는 그게 아니여. 누가 보면 안 되니 이리 더 들어와봐. 시모는 벌벌 떨면서 본인 휴대폰에 저장된 CCTV 영상을 하나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 속에서 남편은 전차로 보이는 여자를 팔로 밀치고 책상 위에 있던 책들을 쓸어 바닥에 던져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벌벌 떨면서 울고 있었고 남편은 여자를 향해 화를 분출하고 있더라고요. 저로선 처음 보는 남편의 극도로 화가 난 난폭한 모습이었죠. 놀란 듯한 제 얼굴을 본 시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놈이 이혼한 건 지 와이프 바람이 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놈의 가정폭력 때문이요. 이놈이 어떤 달콤한 말로 아가씨를 꼬드겨서 이렇게 홀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모습이 이놈의 실체라고. 엄마가 돼서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또 남의 집 귀한 딸 신세 망칠 수가 없어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해주는 거야. 이놈은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기질이 좀 있었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주 틀어놓고 던지고 행패 부리고 그러다 점점 커가면서 지 힘이 나보다 세지니까 아주 난폭하게 돌변하더라고. 거기다 애 아빠까지 돌아가시고 애비 없이 나 혼자 애를 키우다 보니 내가 애를 감당할 수가 없어졌지. 나중에는 아예 걷잡을 수가 없어졌어. 애가 중3인가
고1인가 됐을 땐 아주 난리가 났지. 내 옷이란 옷은 밖으로 다 내던지질 않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행패를 부리질 않나. 그러다 나한테 손찌검까지 한 적도 있다. 내가 그러고 살았어. 아들을 잘못 키워서. 내가 내 자식 하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으로 키워놨으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그런데 나야 내 죄라고 치지. 내가 그렇게 길러놨으니 당해도 싸다고 치지. 근데 다른 여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놈한테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아가야겠니? 이미 지 전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은 것만으로도 나는 죽을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내가 그 애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 생각이고, 그런데 또 그놈한테 새로운 여자 인생까지 망치게 할 수 없지 않겠니? 나는 그런 죄를 2번은 못 저지른다. 내가 오죽하면 청소부를 위장해서 이렇게까지 네 목숨 살리려고 왔겠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놈한테 들키지 않게 빠져나가서 인연을 끊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나도 네가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다. 시모의 말이 끝난 후 제가 손을 떨자 시모는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더군요. 손까지 이렇게 벌벌 떠는 걸 보니 보통 심약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넌 절대 그놈 감당 못한다. 혹시 혼인신고는 했어? 네, 결혼식 하기 전날 했어요. 아이고, 좀만 미루지.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그냥 이 길로 올라가서 인연 끊고 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쉽게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겠구만. 그런 놈한테 단단히 잘못 걸려 이혼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내가 네 편이 돼서 도우마. 내가 이 증거를 줄 테니까 이혼할 때 증명 자료로 써. 그러더니 시모는 갑자기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워 저도 당황스러웠죠.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내 신세가 처량하고 너한테 미안해 그래. 이걸 그냥 줘야 마땅한데 당연히 그냥 주고 도와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증거 돈 주고 나한테 사가면 안 되겠니? 알아보니 회사를 하는 것 같은데 돈은 좀 있을 거 아니냐. 사실은 내가 수중에 돈 한 푼도 없는 처지라 그렇다. 이런 걸 넘기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영 보기 좋지 않은 건 알지만 내 상황이 워낙 안 좋다. 지금 내가 딱 굶어 죽기 직전이야.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말이다. 실은 이혼한 전 며느리한테 내가 힘을 좀 실어주었거든. 사실 그놈의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아는 건 나랑 전 며느리밖에 없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다른 친척들도 놈이 그런 모습인 건 아무도 몰라. 다들 모범적이고 돈 잘 벌고 그런 놈인 줄로만 알지. 같이 살아본 나랑 전 며느리만이 아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애 보기 무슨 면목이 있겠니? 그런 놈인 걸 알면서 장가를 보내놨으니 내 책임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라도 도와야 할 것 같아 이혼할 땐 내 아들 대신 그 아이 편을 들었다. 근데 그랬더니 아들놈이 나를 아주 맨몸으로 내쫓지 뭐냐. 그래서 난 오갈 데 하나 없어진 채로 산 거야. 그놈은 나를 아주 짐덩이 취급하고 사람들더러는 아예 행방불명된 사람 취급하고 다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서울에 가 있으면 내가 곧장 따라가 연락을 하마. 그리고 절대로 기훈이 그놈은 모르게 해야 한다. 그놈은 혹시 나랑 만난 거 알게 되면 그 길로 바로 너한테도 해코지할 놈이야. 그러니까 이 길로 바로 올라가. 바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으면 제일 빠른 걸로 잡아 타고 그놈 몰래 혼자 비행기 타고 빨리 가서 안전한 데 있어. 그리고 가서 놈 연락 받지 말고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고. 알았지? 내일 곧바로 나도 따라가서 연락을 할 테니까 그럼 그때 다시 만나서 상세한 얘기하자.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 모르게 가죠?
도망가는 건 내가 도와주마. 방이 어디니? 그놈은 아까 보니 밑에 내려가서 통화 중인 것 같으니 내가 같이 방으로 가서 간단하게 짐만 챙겨 나오자꾸나. 결국 저는 시모의 도움을 받아 방에서 급히 간단한 짐만 챙겨 나오게 됐고, 시모는 남편의 동태를 살피고 망을 보며 제가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줬죠.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빨리 도망치는 게 좋겠다면서 아까 그 방으로 저를 데려갔고, 그 방 베란다 문을 여니 비상계단이 나오더라고요. 계단을 통해 탈출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튿날 시모에게서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에 했던 얘기 마저 하게 만나자고. 그래서 한 카페로 시모를 만나러 나갔죠. 혹시 기훈이 그놈한테 연락 왔었니? 네, 거의 전화에 불이 날 지경으로요. 그렇겠지. 지금 영문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그랬다가 네 인생도 종치는 거야. 나 보면 모르겠니? 내가 아들놈 때문에 이 나이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자식놈 하나 때문에 말년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그래도 넌 이런 신세 되기 전에 내가 꼭 구해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시모는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네가 돈 액수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게 좀 큰 돈일 수도 있지만 회사도 운영하고 자금을 꽤 굴리는 것 같아서 이 정도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내가 지금 방 하나 구할 돈도 없다. 그래도 내 몸 누일 방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웬만한 전셋집 하나 구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괜찮겠지? 아, 글쎄요. 전 그렇게까지 큰 돈을 말하실 줄은 몰랐어서. 예. 지금 네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망할 뻔한 걸 내가 2억으로 막아주는 셈이야. 그게 무슨 큰 돈도 아니지. 너 나 아니었어 봐라. 그놈이랑 결혼해서 살다가 흠씬 두들겨 맞고 반쯤 제정신 아닌 상태로 지금 가진 거 다 뺏기고 쫄딱 망하게 생길 뻔한 거야. 네가 아직 잘 몰라서 하는 소린가 본데 그놈이 그런 놈이다. 그러니까 더 망설일 것도 없어. 이거면 싸게 이득 보는 거야. 더도 아니야. 2억. 딱 2억으로 네 인생 구제해라. 이런 기회 또 없다 너. 그러면서 시모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저를 설득해대기 시작했고, 이내 시모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제 등 뒤 소파에 미리 와 앉아있던 남편이 일어나 시모를 향해 걸어왔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당신 이럴 줄 내가 진작에 알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네가 어떻게. 시모를 향해 걸어오는 남편을 보며 시모는 경악하고 말았죠. 사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고 하면요. 혹시 제 얘기 들으시면서 뭔가 이상하신 점 없으셨나요? 왜 그때 그 백화점 다녀와서 말이에요.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도 보고 이상한 소문까지 들어놓고 찜찜하다고 해놓고 아무 아랑곳 않고 결혼까지 갑자기 너무 스무스하게 진행됐다는 느낌 받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100% 확신을 갖고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석연찮은 구석들을 아는 채로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묻게 됐어요. 난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보여준 모습을 믿어요. 다른 사람들의 뜬 소문보단 내가 보고 겪어온 당신을 믿고 싶고요. 근데 그런 소문도 듣고 또 당신의 심상치 않은 통화도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고 나니까 솔직히 좀 혼란스럽네요. 이런 불안함을 안고 결혼하는 건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부부 사이란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터놓고 이렇게 내가 느끼는 불안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다 터놓고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난 건지, 아까 그 통화는 대체 뭔지, 오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무슨 일인지 나한테 다 말해줄래요? 그러자 남편은 가만히 침묵하더니 잠시 뒤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 얘기할게요. 차라리 이렇게 되니 마음이 편하네요.
사실 나도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많아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저 이번 결혼 정말 잘해보고 싶거든요. 내 모든 치부를 다 얘기해 줄 테니 현지 씨, 부탁이니 편견 없이 들어주세요. 부탁할게요. 네, 편견 없이 들을게요.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요. 사실 아까 그 전화는 네, 친구 전화 아니었어요. 나한테 수시로 돈을 요구한 건 친구가 아니라 실은 우리 엄마예요. 엄마라면 실종되셨다던? 아니요. 사실은 실종된 적 없어요.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엄만 내가 사업을 해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돈을 제 돈처럼 뜯어가기 일쑤였던 사람이에요. 가져가서 노름에서 날리고 다른 남자들 만나 사업 투자해주니 뭐하니 하면서 다 날려먹고. 그래서 나도 참다 이제 더는 안 된다. 돈 못 준다 했더니 그때부터는 내 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하면서 나를 괴롭혀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시모가 잡은 남편의 약점은 시모가 제게 보여준 바로 그때 그 영상이었어요. 내가 전처랑 헤어진 얘기 상세하게 당신한테 한 적 없죠? 사실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얘기고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내 전처는 내가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울 때마다 집으로 남자를 끌어들여 바람을 피워왔던 사람이었어요. 만약 한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면 어쩌면 난 용서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텐 안식처가 필요했고 내 전처가 나한테 안식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수준의 인간이 아니었어요. 이거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중국에 갔다가 국내에서 중요한 미팅 일정이 당겨졌다는 연락을 받고 이틀쯤 일찍 집에 온 날이 있었어요. 집에 연락도 못하고 왔죠. 그런데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더라고요. 술병이 나뒹굴고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다 난장판이 돼 있고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남자 한 5-6명과 내 전처가 거실에 한데 널브러져 있더군요. 모두 잔뜩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짐작이 가는 꼴이었죠. 하지만 차마 입에 담지는 않을게요. 난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잔상이 남아 괴롭거든요. 아무튼 그 꼴을 봤으니 어떤 제정신인 남자가 참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집 비운 사이에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냈죠. 일단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있던 남자놈들을 다 내보내고 나도 당장 사업 처리할 게 있어 나갔다 집에 들어왔죠. 일단 일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제대로 잘잘못을 따져보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에 왔더니 집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속을 살살 긁는 말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남자다운 매력이 없으니 그런 거 아니겠냐는 둥. 그 남자들은 젊고 잘생겨서 딱 봐도 매력적이지 않냐는 둥. 그때 그런 말이 함정인 줄 알았더라면, 두고두고 날 이렇게 괴롭히는 증거가 될 줄 알았더라면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전처는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자기가 이혼에 불리한 입장이라는 걸 알고 미리 판을 깐 거였어요. 카메라를 설치해두고는 남편의 화를 돋궈서 격분하는 모습을 이끌어내고 남편이 눈이 돌아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겼던 거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 이혼 소송 없이 합의 이혼으로 끝내고 심지어 시모에게 돈 받고 팔기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모와 전처는 남편의 난폭함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남편을 의도적으로 궁지로 몰아넣고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은 가해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증거를 이용해서 나한테 돈 달라고 협박을 해댔지만 더 이상 나도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으니까 이제 제 주변을 공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지인들,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증거를 갖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현지 씨 만나기 한참 전에 몇 달 정도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했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졌고 그래서 당신한테 숨기게 됐던 거예요.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니 그 고객이 찜찜해했던 이유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고객 역시 남편의 지인을 통해 그런 소문을 전해 들었을 테고 아마 건너 소문이 또 얼마나 더 부풀려졌겠어요. 완전 제 남편이 쓰레기인 것처럼 얘기가 퍼져 있었겠죠. 사실 엄마에 대한 얘기는 결혼 전에 당신한테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처음엔 자세한 사정을 말하기 어려워서 행방불명됐다는 식으로 말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끝까지 숨길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나에게도 꺼내기가 쉽지 않은 무거운 얘기라 망설였죠. 당신이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지금이 내 얘기를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그럼 저랑 만나는 2년 정도 시간 동안은 한 번도 안 나타난 거예요? 저한테 한두 번 찾아온 적은 있었어요. 우리 연애 초기 때요. 그때는 내가 당신 만나는 건 몰랐고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다른 일에 엮여서 감옥 신세를 졌거든요. 1년 좀 넘는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감옥에 계속 있었으면 싶을 정도였죠. 근데 최근에 출소를 한 모양이에요.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다 거절은 했는데 우리 엄마는 절대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한테만 연락했지만 분명히 당신한테까지 찾아올 거예요. 찾아와서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할 테고 돈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얘기를 들은 후 저와 남편은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혹시나 결혼식장에 나타나 깽판을 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있었는데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혼여행지에 따라와 연기를 해가면서 돈을 요구하는 시모였고 저는 이거구나 하고 일단 시모한테 맞춰주는 척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 손까지 벌벌 떠는 제 연기에 시모는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였고요. 시모는 제가 자기 말에 정말로 속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돈을 줄 거라고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자 내가 역으로 당했구나 하면서 기겁하기에 이르렀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럼 인연이 날 속인 거야? 그런 거야 인연아? 함부로 인연 전연하지 마. 그럼 정말로 이 사람이 당신한테 그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난 이제 당신한테 돈은 안 속아. 낳아준 천륜? 엄마에 대한 효도? 그런 건 당신이 내 돈 그만큼 뜯어가 놓고도 만족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들 때 이미 끝났거든? 남편이 모든 사실을 밝히며 소리치자 시몬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죠. 그럼 어떡하면 좋아? 난 이제 망했다. 이제 망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 망쳤으니 어떡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오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몬은 제가 당연히 돈을 줄 거라고 확신하고는 이미 사고를 또 쳐놓은 상태였더라고요. 사채업자한테 2억을 빌려 이미 상가 계약을 해둔 상태라는 거죠. 내가 빵에 갔다 와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정신 좀 차리고 가게 하나 하면서 번듯이 살아보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 기훈아, 나 그래도 새 사람 돼서 나왔다. 근데 날 이렇게 또 망치냐? 니들이 2억 안 주면 난 이제 끝장이다. 사채업자 그놈들이 보통 놈들인 줄 아니? 그 돈 못 갚으면 나 완전히 죽게 생겼어. 그놈들은 그냥 물불 안 가리는 놈들이란 말이야. 상가 잔금도 못 치르고 사채업자 돈도 못 갚고 나 이제 어떡하면 좋냐? 네가 나 좀 도와줘라. 내가 그래도 네 애인데 내 죽는 꼴은 안 보고 싶을 거 아니니? 안 그래? 내가 새 사람 돼서 나왔는데 사회에 다시 적응하게 준비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아들이 돼서 그 정도도 못해줘. 시몬은 울며 불며 살려달라, 돈 좀 빌려달라. 아들 바지가랑이 잡고 제 바지가랑이 잡고 빌어댔지만 남편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새 사람 됐다는 인간이 빵에서 나오자마자 한다는 짓이 내 와이프 찾아와서 또 거짓말로 사기치고 돈 뜯어내는 거야? 세상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새 사람 됐다고 하겠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내가 당신 앞으로 들인 돈만 몇십억이었고 당신은 그걸로 본인 인생 망치고 내 인생에 남들 인생까지 망치려고 든 사람이지. 이제 더는 안 속아. 그동안 당신 레파토리 내가 당해볼 만큼 다 당해봤거든. 당신은 항상 그 소리지. 이제 죽는다, 죽게 생겼다, 너 아니면 나 망가진다, 네가 나 죽이는 거다. 항상 그런 협박이었지.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항상 내 눈앞에 살아서 또 나타났잖아? 더 무기 들고 와서는 또 협박해대잖아. 근데 내가 왜 또 도와줘? 내가 그 돈 또 도와줘 봐야 어차피 그걸로 또 누구 등쳐먹고 살려고 들 텐데 그런 죄 짓는 일 난 더는 안 해.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말고 내 주변 사람들 괴롭힐 생각 말고 죽을 거면 혼자 죽어. 이제 난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남편은 울부짖는 시모를 내팽겨쳐 두고 제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와버렸죠. 시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를 제가 고소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아직 돈을 뜯긴 것도 아니었으니까 사기죄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결국 제 남편이랑 제가 아니면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없으니 계속 찾아와서 빌어대더라고요. 자기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니느라 꼴이 말이 아니라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해대는 걸 결국 스토커로 신고해버렸죠. 그 이후에도 그 인간은 결국 돈을 갚지 못하니까 할 줄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또 누구 등쳐먹으려고 사기치다 잡혀서 출소 몇 달 만에 다시 감옥 신세를 지게 됐죠. 그러면서 감옥에서까지 탄원서를 써달라는 둥 남편에게 편지를 써댔지만 모두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당신까지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요. 나 이제 절대 만만하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랑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세게 나갈 거니까 당신도 절대 받아주지 마요. 혹시라도 출소하고 나서 또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꼭 신고해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둔 상태니까 바로 잡혀갈 거라고요. 한 가지 걸리는 건 바로 소문이었어요. 남편에 대해 났던 말도 안 되는 잡소문들을 모두에게 찾아가 일일이 해명할 수는 없겠지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싶었죠. 그러다 생각해낸 게 소문은 소문으로 덮자였죠. 시모에 대한 얘기를 더 크게 퍼뜨리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발이 넓다 보니 소문내는 데는 좀 유리했죠. 왜 연예인들 중에서도 부모가 발목 잡아 자식 인생 망치려고 했던 케이스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모랑 연 끊었다고 해서 누가 욕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섞어가며 제 남편이 겪었던 고초를 입 가벼운 사람들 몇몇에게 하소연하듯 털어놓았더니 자연스럽게 소문이 막 퍼지더라고요. 아휴, 그래도 그런 것도 부모라고 고생이 많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소문이란 게 늘 그렇듯 의도치 않게 더 부풀려지며 저와 남편을 대단하다고 치켜세우는 사람들까지 생겼고요. 그렇게 남편을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던 몹쓸 시모도 떼어내고 지긋지긋하던 소문도 정리하고 저희 부부는 사업도 같이 일구고 가정도 지키며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의심이 들고 의문스러울 때 남편에게 툭 터놓고 직접 묻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믿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남의 소문이나 짐작만으로 그 사람을 멀리했다면 이런 좋은 사람을 놓쳤을지 모르잖아요. 반대로 제 남편의 경우엔 천륜이라는 모자 관계라는 그 세상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본인 엄마를 그렇게 믿어주고 봐주느라 참 고생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러고 보면 어떤 관계이냐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그런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믿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믿음을 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꽤나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온 날들이지만 결혼 후 시모 같지도 않은 시모를 통해 인생 공부 한번 제대로 하게 된 제 썰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믿을 인간, 못 믿을 인간 잘 파악하면서 영리하게, 현명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일게요.